네, 설 연휴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밥상머리 화제에 가장 많이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민심을 의식해서인지 국회 파행을 놓고 내탓 공방만 해온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면서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혐의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연휴 기간 문재인 대통령도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응원도 했고요. 우리 팀에 대한 그리고 새해 이제 구상도 전국 구상도 했을 것 같은데 지난 16일에 미국에서 좀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왔죠.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 또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수입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회의를 했는데 관련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미국이 국내산 철강 제품에 추가 관세를 추진한 것과 관련해서 이 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직접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내용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군산 지역으로서는 설상가상의 상황입니다. 특히 협력업체들까지 이어질 고용의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기재부, 산업부, 고용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함께 군산경제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군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 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위해서는 응급대책까지 함께 강구하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수출 규모가 15.8% 증가하여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과 동시에 수출 순위에 있어서도 2016년보다 2단계 상승한 세계 6위를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수출의 증가는 지난해 경제 성장의 회복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환율 및 유가 불안에 더해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등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 규제 확대로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선의 이상이 우려됩니다. 정부는 그러한 조치들이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와 같은 도전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도전을 이겨냈듯이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 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신북방 정책과 신남방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수출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 발언 내용 들으셨습니다.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따른 조치, 그리고 미국이 국내산 철강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추진하는 것 관련한 대책 마련 지시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 수장님, 네. 지난번에 세탁기 문제 들고 태양광도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철강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수입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제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일단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미국이 통상 압박을 가했던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지금의 상황에서 저런 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앞으로 해야 할 여러 가지 과제가 많은데 굉장히 좀 압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그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서 남북 긴장을 완화시키는 전기를 만들었고, 그리고 9년 동안 사회 곳곳에 그
그 산적해 있던 적폐 청산을 통해서 새로운 그 사회 분위기를 진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내부 민생에 대한 문제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그 최저임금 문제와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일부 지역의 폭등 문제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민생 문제를 주요한, 그래서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혔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미국에서 지금 불어닥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따라서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그 자동차, 세탁기, 철강 제품까지 보호무역을 통해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미국 일방적 주장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조기에 미국 그 FTA 협상을 통해서 미국 측에 항의를 한다든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예.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 문제와 결부되었을 경우에는 예. 그 정부에 대한 실정으로 비판적인 여론이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군산 지역에 대한 문제도 전북 도 차원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수습 대책을 만들어라라고 지시를 내리고, 그리고 미국의 부당한 관세 요구에 대해서 당당하게 임하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 민생 문제로 불거지기 전에 조기에 좀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 같습니다. 예, 자 개업 문제, 민생 문제, 또 남북 관계 개선 문제, 뭐 현안들이 많습니다만 통상 문제도 하나의 이제 현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글쎄요, 이 사실 특히 지금 남북 관계의 어떤 분위기가 안보와 관련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경제로 안보를 직결을 싣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일각에서는 무관하게 봐야 된다는 시각도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사실 미국의 지원 내지 협조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뭐 근본적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내후 외환에 지금 휩싸여 있는 그런 형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계사적인 지금 분위기를 보면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장벽이 이미 없어진 지가 오래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서는 보호무역이 훨씬 더 강화되는 신자유주의 정책부터 해서 우리가 개방 경제를 취하는 우리로서는 어떤 내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그리고 우리 어떤 그 기술력만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미국이라는 큰 나라를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물론 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안보 문제까지가 지금 우리가 곁들여져서 미국과 안보 동맹인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미국 국민과 우리 국민 똑같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는 이중적인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임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해주는 그런 것들이 지도자의 어떤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헌법에 부여한 명령인데, 이런 것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충돌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외교력, 정부의 외교력으로 이것을 앞으로 타파해 나가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불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라가 적고 자원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우리가 상대하기 상당히 버거울 것이다. 이것을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도 물론 WTO에 제소하고 그리고 앞으로 한미 FTA 재협정할 때 이것을 이런 문제를 제기하라고 하지만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들한테 솔직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전 국민 그리고 특히 정치권이 힘을 합쳐서 이런 것을 같이 돌파해 나가자.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통상 교섭력 또 외교력 이런 것들을 좀 뭉쳐서 이번 또 위기를 좀 돌파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정치권도 뭐 협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설 민심 정치권도 많은 이야기를 아마 국민들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민생 문제, 남북 문제 이런 얘기들을 주로 좀 국민들이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이제 그걸 체화시키고 실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해석도 좀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과 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어떻게 이번 민심을 좀 들었는지 이야기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국민들께서는 한 목소리로 민생과 개혁, 평화를 위한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와 함께 쉼없는 전진을 주문하셨습니다. 특히 어렵게 되살려낸 남북 대화의 문을 더 활짝 열어나갈 수 있도록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회담, 북미 대화 여건 조성 등 평창 이후를 준비해달라는 주문도 많았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자마자 우리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런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은 철강 무역 제재에서 제외시키면서 유독 우리나라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전통적인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통상 분야에서
균열 조짐을 보이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뭐 네. 고향 내려가신지 모르겠는데 국민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죠. 특히 중요한 시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 지금 뭐 닥친 그런 문제들, 오늘 뭐 임시국회도 이제 다행히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제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여전히 정치권을 바라는 시선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 그 연휴 기간에는 사실상 우리 그 청년들하고 그리고 취업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은 평창 올림픽에 대해 고마워야 될 것 같아요. 평창 올림픽 얘기를 하느라고 예. 너 취직 언제 하느냐, 예. 우리 애는 왜 아기는 안 낳냐, 결혼은 언제 하느냐 이런 얘기가 뒤로 완전히 밀렸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엊그제만 해도 전쟁의 위기에 있던 나라가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그 북한 선수단이 한국에 참여하게 되고 남북 단일팀을 만드는 걸 보고 아, 남북이 대화를 시작하고 북미 간도 대화를 시작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야기들 공감들 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다시피 민생 문제에 대해서 살림살이가 나아져야 한다는 그 얘기들은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민생이 나아지는 문제, 특히 정치권에 해야 될 일들이 임시국회 문을 열어놓고 지금 계속 공전을 하고 있다가 예. 아마 이런 국민들의 민생을 위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달라는 부담 때문에 예. 여야가 부랴부랴 합의해서 특히 권선동 법사위원장의 그 강원랜드 취업 의혹 문제 때문에 법사위원장 사퇴하라는 걸 가지고 쟁점이 되었었는데 이 문제도 그 지금 현재 사법적 처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민생 문제를 처리하는 걸 우선시하는 걸로 여당이 더 요구하지 않은 걸로 인해서 이 국회가 합의돼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 이 설 민심에서 드러난 전쟁의 위기를 평화로 간 건 간 거지만 예. 그래도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정치인들이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준엄한 요구에 대해서 예. 뒤늦게나마 여야가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하고 상임위를 개최하도록 하고 28일 날 본회의를 통해서 필요한 그 법안들과 이런 것들 의안들을 처리하기로 한 거는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고요. 예. 그냥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국회문을 열어놨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법안 문제, 민생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그런 진전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 여야 원내대표 오늘 박수를 쳤다는데 국민들부터 좀 박수를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예, 원장님. 민주주의는 이제 정당 정치를 하고 정당의 이제 근본적인 목적은 정권 획득은 그들만의 목적이고 혼란을 질서로서 전환시키는 기능이 우리 정당의 목적인데 그러나 우리 정당을 보면은 이분법, OX 여당과 반대되는 것이 야당. 이 반대라는 것이 견제라는 의미인데 무조건 반대하는 측면이 상당히 지금까지 한국 정치 보면 강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한국 정치의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도 바꿔야 될 것이고 가장 나쁜 것은 저는 정당이 이슈로 유권자를 분리하는 습성이 있다. 남북 문제도 그렇고 지역주의도 그렇고 복지 문제도 그렇고 복지 문제도 서로 경쟁해서 서로 더 많이 국민을 위해 서비스하자고 주장을 하면서 상대방이 어떤 안을 내세우면 반대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가 상당히 우리 정당 정치를 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화합하고 조화로운 그런 정당 정치를 없애버리는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악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설 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 가지로 보면은 여당과 야당, 물론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잘못했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듣고 싶었을 것이고 유권자들한테 여당 입장에서는 이번 평창올림픽이 전쟁으로부터 방금 우리 서영호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평화로 구했다. 이런 것들을 들어서 국민들한테 와서 설 민심을 전하고 싶은 것이 예.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여당과 야당의 그런 말들을 그대로 듣지 않고 세계에서 들을 만큼의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 그리고 이런 국민 수준에 맞춰서 앞으로 우리의 정당의 모습도 국민의 모습과 같이 가지 않으면 예. 우리 정당 정치 자체가 앞으로 무용론을 지나서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저는 이제 쫓아가는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고 예. 지금 다 어렵지 않습니까? 안보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미국의 통상 압박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 혼자 이것을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은 국민들의 단합된 모습 여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설 민습을 전하는 것부터 다른 각도로 당리당략적인 자기들한테 유리한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것들부터 저는 고쳐야 되겠다 그런 예. 느낌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번 설 연휴 기간이 이제 올림픽 기간과 겹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우리 선수들, 특히 이제 감동을 준 우리 선수들 이야기가 이제 밥상머리에서 많이 이제 회자가 됐던 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르신들은 지방선거에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내 고향, 우리 고향에 누가 도백으로 또 지방관으로 올지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열띤 토론을 하는 그런 분위기도 제가 봤거든요.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국민들은 뭐에 가장 관심이 많을까요? 이번 선거에 대해서. 그 권위주의 정치 문화라는 것이 있고 유권자 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적인 여기서 봤을 때 누구나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중앙집권적인 통치 구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 잠재적인 의식이 우리 국민들 모두한테 이것이 심어져 있을 텐데 선거가 왔을 때 유권자들은 가장 흥이 납니다. 다만 3개월, 6개월 요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것이 지나면 다시 선출된 사람이 왕의 위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왕까지. 선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예. 지역에서 누가 군수가 되냐, 누가 도지사가 되냐, 예.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 누가 찍어주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선거 운동을 하는 후보자들이 와서 자기를 찍어달라고 호소하고 이렇게 굽신거리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데 익숙해 있는 것이 유권자 심리인데 결국은 선거가 가까울수록 이런데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예. 이번 설 명절도 마찬가지로 밥상머리 민심을 장악한 것은 지방선거가 80% 정도 됐다고 봅니다. 북한 문제, 설에서 오래간만에 식구들이 만났는데 즐거운 식사 시간에 전쟁의 무서움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평창올림픽은 항상 우리가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공유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래간만에 만나서 어르신들이 시골을 떠나서 밖으로 도시로 나가서 있는 자식들과 함께 이 지역의 여러 가지 후보들 앞으로 이 지역을 이끌어갈 사람이 누구다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6월 지방선거는 상당히 큰 관심 속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설 연휴가 끝나면서 이제 여야 각 당이 선거 체제로 본격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 아직 뭐 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남고 아니면 좀 짧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글쎄 정치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안에 어떤 변수가 있어서 지금 뭐 여야 지지율이야 뭐 큰 흐름은 변동이 없습니다만은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변수로 좀 작용할 수 있을까요? 결정적으로는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냐 아니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자 이 두 가지 중에서 프레임으로 그렇게 결정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달에 그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돼서 취임이 1년이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집권 초반에 대한 평가의 선거가 되게 대단히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히 뭐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를 상회하는 아주 높은 그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향후에 있을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잘 관리해 나간다라면 여당이 무난한 승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말씀드린 대로 통상 압력이라든가 그리고 최저임금 문제라고 하는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복병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회초리를 대자고 하는 심판론, 야당의 심판론이나 아니면 일 잘하는 대통령에 힘을 실어주자고 하는 여당의 힘실기론 어느 쪽의 여론이 실리냐에 따라서 지방선거에 가장 중요한 판가름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야당이 현재는 자유한국당과 그리고 바른미래당으로 분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야당의 분열이 단일화를 갈 것인가, 특히 수도권에서 서울, 경기, 인천에서 야권 단일화 여부가 1대1 구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인물 선거를 통해서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을 수도권에서 이겨낼 수 있을 건지 야권 분열된 체제로 선거를 치를 것인지 또한 중요한 관전 포인트 같고요. 지역별로는 부산, 울산, 경남, 소위 말하는 PK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민주당이 첫 입성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동안 호남의 맹주로 차례했던 국민의당이 민주평화당으로 분당이 되었는데 그 패권이 여전히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이 다시 지지를 획득해 나갈 것인가. 예. 이 지역적으로는 저는 부산, 울산, 경남과 광주, 전남, 전북, 호남 민심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 듭니다. 야권 단일화 관련해서 해당 이제 관련된 그 정당들은 좀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핵심 관건은 아마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나서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재보선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당내에서도 해석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 3월이라고 하는 민심을 속에서 여론의 동향을 살피고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한다 안 한다라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송파을 재보궐선거도 있고 서울시장 카드도 있기 때문에 여러 카드를 던져놓고 여론의 반응들을 볼 텐데 아마 정당의 입장으로 보면 바른미래당이 예. 자유한국당과 경쟁해서 제1야당의 정치적 위상을 찾겠다라고 선언한 만큼 아마도 서울시장 선거에 안철수 전 대표의 차출설이 훨씬 더 힘을 갖지 않겠나 싶어서 최소한 서울시장 선거에서 자유한국당보다 이기던가 예. 더 나아가 최대한 일당인 민주당과 박빙의 승부를 만들어 나간다면 30석의 미니 정당이 불과하지만 117석의 공영 정당인 자유한국당보다 만약에 2등을 하게 된다라면 예. 그 정치 영향력이 또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으로서는 서울시장 카드를 순순히 버리기에 너무 아깝기 때문에 예. 안철수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예, 듭니다. 원장님 일각에서는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선대위원장을 네. 하면서 또 출마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둘 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제가 안철수 전 의원이라면 두 가지 다 받을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안철수 전 의원의 생각은 지금 4년 뒤에 있을 대선에 가 있기 때문에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당이 워낙 지금 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당의 지지율도 44% 정도 되고 그리고 평창올림픽의 그런 호재 그리고 집권당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집권 초기에 1년이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1년이 안 됐으면 정권 심판론도 먹히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렇게 떨어질 줄 알면서도 나가는 후보는 저는 바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철수 정치는 바보가 돼야만이 큰 지도자가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안철수 전 의원 입장에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는 나갈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전국적인 선대위원장도 해야 되는데 선대위원장을 하게 되면 정치적인 또 책임론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이번에 전국적인 선거에서 정말로 어디에서 확실하게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곳이 지금 여의치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선대위원장을 맡는다고 하더라도 성적이 초라하다면 앞으로 큰 타격이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 직책을 맡지 않고 전국을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그런 전략을 택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제가 안철수 전 의원이면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 넘어가 볼까요? 이 평창 동계 올림픽이 끝나기를 가장 두려워하는 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입니다. 자, 오늘 들어온 소식인데요. 다스 125억 이 대납 관련해서 의혹 수사를 하고 있죠. 비자금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이 MB의 차명소 의혹 제기된 이 도곡동 땅이 있습니다. 매각대금 150억 원 사용초를 추가 확인했다. 지난번에 그 영풍 빌딩인가요? 거기서 많은 그 압수수색했잖아요. 또 추가로 뭐 증거물이 나온 것 같아요. 글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 전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소환 시점도 아마 검찰에서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좀 속도를 내고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뭐 이미 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 핵심적인 실무자들이 사실상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이다라는 것을 검찰이 진술했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소위 말해서 소송과 관련된 소송비를 대납했고 심지어는 현대 자동차 또한 그 거액의 그 다스의 지원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불가피할 것 같고요. 다만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평창올림픽 이전에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 나을 뻔했는데 이것이 3월 달에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서 3월 전국, 4월 전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포토라인의 쓰는가 소환조사 여부와 구속으로 갈 것인가 여부가 상당히 정치적 쟁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이 이명박 대통령을 구제하기 위해서 정치보복의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싸워 나갈 것인지 바른미래당은 이러한 자유한국당과 야권 연대를 하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지방선거 전에 핵심적인 정치 이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 무렵에 3월 말이나 4월 초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이 돼 있잖아요. 자, 보수층 결집
이게 오히려 더 될까요? 아니면 이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문제는 이제 이 두 분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여부에 따라 달려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최순실이라고 하는 측근을 잘못 만나서 저렇게 된 것이라고 하는 일말의 동정 여론이 있는 반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언론도 그렇고 지역 그 여론도 그렇고 작심을 하고 그 뭔가 대통령 하는 동안 이 부정 축제에 의혹이 있다던가 이런 게 아닌가라고 한 여론이 냉담한 걸로 봐서 저는 보수층의 일시적인 결집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는 그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 국민적 상식들이 더욱더 강하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선거에서 보수층이 결집한다라는 것은 지나친 기우가 아니겠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원장님. 예, 사법적인 문제는 사실은 이것이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데 우리 사회를 보면 언제부턴가 검찰권 행사가 대통령한테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것을 조사하면 대통령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까지 인지상정 아니었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소환 조사도 마찬가지로 지방선거 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떤 자료한 수집이 보면 횡령, 배임, 증거인멸, 또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여러 가지 방대하게 지금 자료가 축적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핵심의 당사자인 MB 전 대통령을 소환할 수밖에 없는 위치인데 야당에서는 이것을 뭐 적폐청산 필요증 이런 것들에서 보수 결집을 시도하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정권 맞추는 로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닮은 꼴이다.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이슈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 정당의 지금 생내적인 이제 특성인데 예. 우리가 이런 것을 해석할 때는 국민들한테 해석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사안이 있으면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대로 가고 재판의 결과는 또 재판 나름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 정치권이 이것을 그냥 두고 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살을 붙이고 우리 편이다. 봐라. 우리가 정권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여론전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어쨌건 평창올림픽 끝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커졌고 6.13 지방선거를 즈음해서 북미 간에 상당히 큰 여러 가지 위기가 고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